오늘은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보대출을 많은 분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에는 기초자산, 현금흐름, 신용보강이 세 가지가 필수라는 설명은 누누이 드렸죠. 이 담보대출에서의 기초자산은 담보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담보가 신탁되고 신탁의 1순위 수익권이 기초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1순위 수익권이라는 건 이 담보를 처분했을 때 제일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권리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이제 상환과 이자 납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자 납입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이자를 예치하라고 그러고, 상환이라는 거는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입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강에는 첨담보하고 연대보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LTV가 너무 높다. 그래서 100억 하는 건물 감정가는 100억인데 80억을 대출한다. 그러면 LTV가 80%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오버되니까 오버되는 것만큼은 다른 담보를 더 갖고 와라. 이런 게 첨담보고요. 보통 브릿지론에서는 이자 지급 보증을 시공사한테 시킵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론을 일어났을 때 인허가가 한 6개월 걸린다. 근데 인허가가 6개월에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사실은 껍데기 회사니까 이자를 예치시켜 놨을 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낼 돈이 없거든요. 그때는 시공사가 이자를 낸다는 이자 지급 보증을 세웁니다. 담보대출을 하시면서 어떤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지 잘 몰라서 사업지 주소만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주는 보통 SPC를 많이 세우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보고서, 나중에는 이제 정관, 주주명부까지 필요하죠. 3개년 재무제표하고 신용평가보고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3개년 연속 적자이거나 신용평가가 C등급이면 차주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는 신용정보동의서하고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한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나도 없는 직원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보증인이라는 건 토지주를 얘기하고, 연대보증인이라는 거는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자나 이런 것들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연대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사업지 주소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거고, 자금을 내가 더 추가로 대출받으면 어디다 사용한다, 자금 용도가 필요하고,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정식 감정평가서는 대주단에서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감 정도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하는 게 하나가, 이게 금융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 보고서가 아니면 대주단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주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서 보고서가 나왔다, 그건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은 5.5에서 6.5 정도 금리를 합니다. 제2금융권이 4에서 5.5여서 저축은행하고 제2금융권이 한 0.5%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축은행도 요즘 많이 경쟁이 붙어서 한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급수수료는 제2금융권이 1에서 1.5% 정도 받고, 저축은행은 원래 취급수수료를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수수료는 제2금융권은 대주단이 부담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축은행인 경우는 대주가 부담하고, 제2금융권도 대주단이 부담합니다. 중요한 거는 LTV인데요. 저축은행은 감정가 기준 약 70% 또는 많게는 75%까지 해줍니다. 근데 제2금융권은 감정가 곱하기 낙찰률이에요. 그 낙찰률은 그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신협은 똑같은 어디는 55%, 농협은 70%다 낙찰률이 달라서 금융기관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시골에 감정가가 100억이 나왔다. 저축은행은 70억까지 대출이 되겠죠. 근데 거기가 낙찰률이 55억이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는 55억밖에 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어떤 금융기관을 사용할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주관사들이 이런 자금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니까 LTV가 몇 프로다. 그리고 이자 1개월 선취하고 취급수수료를 받게 되면 얼마고 뭐 자문수수료, 뭐 법무법인 약정수수료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뭐 42억이다. 근데 선순위 대출을 했던 게 34억이다. 그러면 이걸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쪽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차주 예비비라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차주의 이제 사주한테 돌아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66억 6,860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신탁 순전히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주가 있죠. 토지주가 근저당 1순위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SPC를 세워서 대주단이 SPC에다 대출하는데 토지주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담보를 제공하니까 신탁사한테 담보를 제공하면 신탁이 대주단한테 1순위권을 주고요. 토지주는 역시 연대보증을 합니다. 이게 담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SPC는 내 앞에 세운 거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 해서 연대보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주는 있고 토지주가 세운 회사가 이 해당 지역에서 온천을 하는 회사를 별도로 세웠다. 근데 이 회사도 역시 3년 연속 적자여서 어쩔 수 없이 SPC를 세웠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은 온천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대보증을 대주단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로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토지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내야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론을 사용해서 토지 잔금을 납입하죠.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담보 신탁을 잡고 신탁 1순위를 대주단한테 주면 대출을 시행사한테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허가 기간이 6개월이다. 근데 6개월 내에 인허가가 안 나서 본 PF가 안 일어나서 상환을 못할 거를 대비해서 시공사 보고 이자 지급 보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담보대출인데 미분양 담보대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건물을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생겼어요. 그 미분양을 담보로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주단에서 뭐 예를 들면 미분양 물건이 500억이다. 그러면 LTV 70%를 기준으로 선순위가 뭐 전체 350억을 대출할 수 있으니까 선순위가 뭐 250억, 후순위가 100억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하나가 분양이 되면 소유권을 수분양자한테 넘겨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것이 미분양 담보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양 수입의 ABL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공격적인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를 대주단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 보고 적정 할인 금액이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게 해요. 그러면 LTV 70%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 80%는 대주단 상환계좌에다 예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미분양 담보대출을 해놓고 1년 동안 미분양이 생겨서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분양대행사를 대주단에서 선정해서 적극적인 분양을 하게 되면 일부라도 계속 상환이 되고, 상환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6개월 만에도 다 자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미분양 담보대출과 분양 수입의 예별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죠. 그리고 이제 신탁사에다 하는데 대주단에서 이제 중도금을 줍니다. 그러면 담보 1순위를 대주단한테 줘요. 실제로는 신탁사가. 그리고 이제 기성금을 주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하고 어차피 기성금, 중도금이 기성금으로 쓰이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에 이게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즉 분양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을 했으면 결국은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했으면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책임준공이 안 돼서 건물이 안 쓴다든지 하면 주택보증공사가 대주단한테 중도금까지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담보대출은 기초자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나 건물의 담보죠. 거기가 신탁될 때 신탁 1순위 수익권이 기초자산이고 현금 흐름은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이자 납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입니다. 신용보강은 만일에 현금 흐름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때 시공사가 이자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용보강이 되고 LTV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첨담보를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신용보강이죠.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적자나 신용등급이 C등급이면 차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즘 최근에 이제 금융위가 일반 은행들한테 동산담보대출을 권장하죠. 이게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내가 토지를 한 20억짜리를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한 10억 원어치 지었고 그 다음에 설비가 뭐 한 또 10억 원어치 들어갔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40억이에요. 그럼 40억의 70%인 28억을 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금의 금융기관은 공장이나 또는 설비는 그와 유사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하게 되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20억, 건물이 10억, 설비가 10억 그러면 토지 20억에 대한 LTV 70%를 때려서 14억만 대출을 해줍니다. 원래는 40억의 감정가에 70%를 때려서 28억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위가 동산도 적극적으로 담보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충당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채권으로부터 대주단이 보호를 받는 건데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사회 신탁이니 뭐 3회 연체를 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선 충당금을 10% 20% 쌓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탁을 안 하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임야, 밭, 전, 논, 뭐 이런 과수원 이런 것들은 신탁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탁에도 1순위 수익권이 있듯이 근저당 설정도 맨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상환받아가고 두 번째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상환받아가고 세 번째 한 사람이 세 번째 상환을 받아갑니다. 다만 담보신탁 1순위, 2순위, 3순위와 근저당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1순위 이외에 2순위, 3순위는 공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아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예, 오늘은 이 담보신탁이 이거 이외에도 이거보다 한 3배는 더 많은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차차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담보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